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계속 볼지 아니면 끌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지 왼쪽으로 돌릴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년 전도 단 0.001초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 위에서 방향을 바꿀 수 없는 뗏목에 올라타 있습니다. 왜일까요? 민코프스키는 1908년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공간 3방향, 시간 1방향, 이 넷이 모여 하나의 시공간이라는 직무를 이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공간처럼 하나의 차원일 텐데 왜 우리는 시간만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수식 속 가장 작은 단서 마이너스 부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4차원이라는 개념을 몸으로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는 0차원이었습니다. 그 점을 한 방향으로 끌었습니다. 선이 됩니다. 1차원이었습니다. 그 선을 수직 방향으로 끌었습니다. 면이 됩니다. 2차원이었습니다. 그 면을 또 다른 수직 방향으로 끌었습니다. 입체가 됩니다. 3차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눈에 보입니다. 4차원은 그 3차원 입체에 기존 3방향 모두와 수직인 새로운 방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이미 그 4번째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4차원 좌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오후 3시라는 시간이 붙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건도 공간 3좌표와 시간 하나, 총 4개의 숫자 없이는 완전히 기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4번째 좌표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민코프스키가 이 4차원 시공간의 수학적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매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식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부호, 하지만 우주의 인과 구조 전체를 결정하는 그 부호였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가로 차이의 제곱 더하기 세로 차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 차이의 제곱이었습니다. 부호는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것이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의 거리 공식입니다. 그런데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 공식은 달랐습니다. 공간 3방향은 여전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항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바로 이것이 메트릭 부호입니다. 처음 보면 그저 수학적인 약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 하나가 우주의 인과율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부호 하나가 과거와 미래를 나누고 원인이 결과보다 반드시 먼저여야 함을 수학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빛의 경로를 시공간 다이어그램 위에 그리면 원뿔 모양이 나타납니다. 위로 열리는 원뿔과 아래로 열리는 원뿔, 두 개가 한 점에서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광원뿔이라고 부릅니다. 광원뿔은 시공간 전체를 세 영역으로 정확히 나눕니다. 이 원뿔의 안쪽은 미래입니다. 이 사건에서 출발한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 원뿔의 안쪽은 과거입니다. 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원뿔의 바깥쪽, 이것은 절대적으로 연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어떤 신호도,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사건과는 어떤 인과적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이너스 부호에서 나온 시공간 간격의 부호였습니다. 두 사건의 시공간 간격을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이 두 사건은 시간골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빛보다 느린 속도로 연결 가능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반대로 간격이 양수가 나오면 공간골 간격이 됩니다. 어떤 신호도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없는 영역이며 관측자에 따라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조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 18에서 다뤘던 동시성의 붕괴가 정확히 이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정확히 0이 되면 광골 간격입니다. 오직 빛만이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 경계, 광원뿔의 표면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시간골 간격으로 연결된 두 사건은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인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입니다. 이 관측자가 보든 저 관측자가 보든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는 로켓 위에서 보든 순서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매트릭의 마이너스 부호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에 붙어있는 그 마이너스 부호 하나가 우주의 인과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넓은 들판에 서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뒤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입니다. 세 방향 모두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벨트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간과 같은 시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광원뿔 안에서 빛보다 느린 모든 물체의 경로는 반드시 과거 원뿔에서 미래 원뿔 방향으로만 이어집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세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광원뿔을 뚫고 나가려면 빛의 속도를 넘어야 하는데 특수상대성이론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광원뿔 내부에 갇혀 과거에서 미래로만 이동합니다. 기하학이 시간의 일방통행을 강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이 숨겨온 매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을 꺼내 놓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시간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봅니다. 방정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맥스웰의 전작이 방정식입니다. 똑같이 t를 마이너스 t로 바꿉니다. 역시 성립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들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물리 법칙 그 자체는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영상을 역재생해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행성이 태양을 도는 궤도를 거꾸로 돌려도 방정식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약한 행력이라는 기본 힘에서 시간 역전 대칭이 깨지는 현상이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압도적인 시간의 일방통행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하학은 광원뿔로 인과율의 방향을 설명했지만 왜 시간이 오직 미래 방향으로만 흘러가는지는 방정식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간의 화살표를 달아놓은 것일까요? 물리학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엔트로피입니다. 열역학제 이 법칙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립된 계에서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유지될 뿐 자발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뜨거운 검은 커피 위에 하얀 크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크림은 서서히 퍼지며 커피와 섞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영상을 역재생합니다. 균일하게 섞인 갈색 커피에서 하얀 크림 방울이 저절로 한 곳에 모여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즉시 알아챕니다. 거꾸로 재생된 것이라고. 분자 수십억 개가 우연히 한 지점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은 확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화살입니다. 영국의 천체물리학자아서 에딩턴이 1927년 그에 져서 물리적 세계의 본성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에는 화살표가 있고 그 화살표의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었습니다. 기본 방정식들이 시간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력학제의 이 법칙이 유일하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심연이 입을 벌립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무질서한 상태는 질서 있는 상태보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출발점의 엔트로피가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림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크림이 한 방울로 응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퍼질 것이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우주의 엔트로피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주의 시작, 빅뱅 시점의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빅뱅의 엔트로피는 그토록 낮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물리학은 아직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리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빅뱅의 초기 엔트로피가 얼마나 특별하게 낮은 값이었는지를 계산하여 이것이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날카로운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리학자 션 캐럴은 이것을 우주의 초기 조건 문제, 즉 과거가설이라 부르며 시간의 화살을 둘러싼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논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민코프스키는 시간을 공간과 함께 하나의 4차원 시공간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적 구조를 들여다보니 시간에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부호가 광원뿔을 만들었고 광원뿔이 인과율의 방향을 수학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하학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하학만으로는 시간이 오직 미래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 방정식들은 시간 역방향으로도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방향을 부여하는 것은 엔트로피, 즉 여력학제의 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작동하려면 우주의 시작이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여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이 없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마이너스 부호 하나가 과거와 미래를 나눴습니다. 인과율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한 방향으로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은 여전히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시간에 화살표를 붙이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자연의 초기 조건이었습니다. 그 초기 조건이 왜 그렇게 설정되었는지 우주는 아직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3주차의 마지막 편입니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까지 절대적 무대에서 유연한 직물로 변해온 시간의 여정을 총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간에는 왜 방향이 있을까요? 엔트로피의 화살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